안녕하세요. 박은하 교수입니다. 자, 우리 13주차 전공 워크숍 시간인데요. 이제 이번 주차랑 다음 주차랑 하고 나면 이번 학기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또 매번 또 토론글도 또 제가 정해드리긴 했지만 또 자기 해당 주차에 또 그 토론글 올리고 하느라고 정말 애썼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그 토론글 올리는 게 우리 20대생들한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차는 제가 사실은 원래 지난 주차에 이번 주차 주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주차에 여러분들이 올렸던 어떤 과제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좀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보셨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같이 수업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서 수업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좀 어떻게 서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나 같으면 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예술을 창조하는 시대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예술진미라고 하는 이제 글을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글 올리고 하는 곳에. 근데 이제 요거는 조선일보에 나왔던 걸 제가 한 건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예술이 두 개의 분야로 이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크게 인공지능이 한 예술과 그리고 인간이 한 예술, 또는 그 인공지능이 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간이 또 관여를 해서 융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온 프로덕트를 봤을 때 인공지능이 한 예술과 인간이 한 예술이 서로 이제 분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요거는 조선일보에서 사실은 이제 2020년 6월 30일에 이제 올렸던 글을 이제 제가 이제 한 건데, 여기 선승의 이제 대전 시립미술관장이신 분, 요분이 이제 이분이 의견을 내신 거를 가지고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술관에 가면 우리가 이런 그림 많이 보잖아요. 이건 낙서 그림이에요. 낙서 그림. 벽 같은 데 있는 거. 벽에도 보면 예술적인 게 되게 많죠. 사실 예술 있고 피카소나 마티스나 아니면 모네, 우리가 모순이 아는, 또 누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행을 가서 뉴욕에 가가지고 메트로폴리탄 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봤던 이런 작품들을 더 많이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작품들의 대부분의 원본이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별세하신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모든 걸 거의 원본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만약에 팔거나 이러면 누가 사기도 힘들겠지만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근데 이거를 또 더구나 기증을 했어요. 사실 그걸 잘 활용한다면 그 원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사실 그 미술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의 어떤 관광을 이끌 수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여행을 가면 그 유명한 박물관, 뉴욕 같은 경우 갔을 경우에는 제가 박물관 4군데나 갔어요. 구겐하임, 여기는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은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서 거기는 건축에 관련된 것도 많이 전시해 놓고 있고요. 메트로폴리탄은 가면은 아시아관 있고 유럽관 있는데, 아시아관에 가면 한국관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건희 회장께서 도자기라든가 이런 거를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한국관이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안 그러면은. 근데 이집트나 이런 데는 엄청 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읽게 됐을 경우에 AI가 한 것도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요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 기사 읽은 첫 마디에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게임 체인저. 저도 사실 이 게임 체인저란 단어를 어디서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이렇긴 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수업 준비를 하다가 정확하게 뭐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또는 백과사전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제 경영 분야 등에 있어서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 또는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꾸는 역할을 한 사람이나 사건, 제품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이고, 또 뭐 게임 개발도 그러니까 게임 앱 개발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랬는데, 저는 이 게임 체인저를 게임에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저도 이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지만은 뭔가 게임에 관련돼서 변화를 주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끔 이제 경제 용어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뭔가 판도를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보니까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요. 나아가 업계나 사회 전반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여러분, 게임 체인저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게임 체인저는요, 우리가 성적 보고 시험 봐서 하는 게 아니죠. 바로 뭡니까? 아이디어잖아요. 독창적인 아이디어. 자, 그래서 예컨대 게임 체인저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물에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또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등을 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정말 획기적이죠. 우리가 지금 뭐 구글이라던가 뭐 스티브 잡스의 어떤 애플이라던가 우리 이런 거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접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이게 게임 체인저인데, 즉 이렇게 독보적으로 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 게임 체인저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술에 접목시켰을 때, 이제 게임 체인저는 우리가 보통 이제 경영이라던가 어떤 산업 분야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술에서도 이제 이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게임 체인저를 딱 치면서 보니까 미국 전기차 시장 게임 체인저 된다. 바꾼다는 거죠, 판도를. 자, 그 다음에 수원은 지금 쓰레기 전쟁, 에코스테이션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 그냥 일단 기사 내용은 안 보고 이 게임 체인저가 나온 거를 다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 게임 체인저,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산업 분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술에 관련된, AI와 예술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조차도 이제 이 게임 체인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게임 체인저를 언급하고 있는데 영영사전에 보면은요, 게임 체인저가요, 시각적으로나 아주 혁신적인, 아주 그냥 아주 눈에 띄게 혁신적인 어떤 뭔가를 한 사람인 거예요. 뭐냐? Who changes the way people think of a situation. 사람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의 어떤 방식을 바꾼다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바꾸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는 innovative product or element니까 뭐냐면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나 아니면은 요소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let's be one of the game changers. 자, 이 게임 체인저들의 한 명이 한번 되어볼까요, 우리도? 네. 자, 영어 수업 시간이 아닌데.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지금 보면 something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바꿔버리는 거죠, 규칙을. 그러니까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고 하다가 갑자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확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이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용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게임 체인저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하게 될 영역 또는 경제 그리고 산업, 왜냐면 제품도 있으니까, 자, 이런 데서만 사용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에서 예술에 관련된 곳에서도 이 용어가 이제 접목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일하고 있는 교육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교육계도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티브 잡스처럼 전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어떤 영역 한 분야에서는 그래도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우리 또 뭔가가 교육과에서도 획기적이게 나온다면은, 그쵸? 저도 한번 도전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인공지능 시대의 이 게임 체인저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활용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뭐냐면은 이 게임 체인저가 뭔가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인공지능은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요소가 되는 것들을 데이터로 보고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거를 한참 읽었어요. 이게 앞부분을 아마 여러분들도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한참 읽었을 거예요. 읽게 될 거예요. 저도 이걸 몇 번은 읽다가 아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름다움은 인간이 생존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준 놀라운 판단력이래요. 그리고 이 게임,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갖고 제가 그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이제 네이버에 또 쳐봤죠. 그랬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미에 관련된 걸 논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도저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아름다움은 인간이 생존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준 놀라운 판단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 보니까 뒤에 읽다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게임 체인저가 핵심 역량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할 때 바로 이 아름다움의 판단력과 결합된 자유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예술에서의 게임 체인저는 이게 필요하대요. 자, 그럼 자유로운 상상력은 바로 뭘까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과 접목을 시키는 거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요 그 핸드폰으로 정말 단순한 어떤 홈 이스케이프스 해가지고 정원 가꾸기, 뭐 집 가꾸기, 청소하기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와요. 점수에 따라서 이제 그 점수에 따라서 제가 이제 물건을 사듯이 이제 그 집을 꾸미기 위해서 아이템을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예쁜 어떤 그런 이제 벤치를 놓는다. 그럼 이제 벤치가 3개가 떠요. 그 중에 선택하겠냐. 그럼 저도 그걸 보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벤치를 선택하게 되는데 간혹 제가 보면서 이 3개 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아름다움의 판단력과 결합된 자유로운 상상력. 결국 뭐냐면 아이디어라는 거죠. 뭐냐면 예술이라는 것은 일단 아름답거나, 그쵸? 뭔가 이제 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름다움인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이 아름다움의 데이터를 잘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합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문화기술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왜 여기서 이 말을 했는지 이제 여기 가면 여러분들도 아하 끄떡하시게 될 거예요. 문화기술은 아름다움의 판단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융합한 문명의 동력이자 게임 체인저의 무기라고 정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화기술을 제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지 또 우리나라 이제 백과사전들을 또 뒤져봤죠.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영화나 방송, 게임, 음악, 자 여러분 이거죠.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 예술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문화기술, 총칭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분야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꼭 게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어디든지 저는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21세기의 문화기술은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면요. 문화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을 뜻하고요. 디지털화하는 거죠. 문화 콘텐츠를 넓게는 문화예술이나 인문사회, 과학기술이 융합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는 기술. 이게 이제 문화기술이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여기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택하는 진로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 전공에 맞춰서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거에 관련된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흥미있어 하는 거를 하려고 한다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요. 좀 더 여러분들도 사고를 넓게 가지세요. 생각을 넓게 가지면은 훨씬 더 세상이 넓거든요. 원래 세상이 넓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좁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야가 좁아지니까 저도 넓게 보려고 되게 많이 애를 씁니다. 자, 지금 SS 파워 시대라고 하는데 소프트도 S로 시작하고 스마트도 S로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게 더블 S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를 결합한 건데
지금 이제 21세기의 문화기술로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 파워에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소프트 쪽하고 하드웨어 쪽하고 좀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 최첨단 스마트 파워를 결합하여서 문화정책의 혁신과 확장의 핵심 열쇠가 되는 게 이제 바로 21세기 문화기술의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자, 신문 내용에 보면은요. 자, 첫 번째에 보면은 그 21세기에 이제 보면은 하버드대의 더블S 파워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기 밑에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나와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공공 리더십 과정에서 보면 정책 설계와 전달인데 혁신과 확장은 기존 시스템과 사람들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혁신과 확장의 방법으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시스템하고 사람들이 또 저항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극복하면서 혁신해가고 이노베이티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익스펜디드,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란 뜻인 거예요. 이게 기사 내용이 보니까 조금 너무 축소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여러 번 보면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다가 보면 기존의 시스템과 또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뭐야 저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뒤에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인공지능의 학습 자료로서 데이터는 이게 라벨링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데이터에 라벨링 하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이 또 스스로 데이터를 분류해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분류, 연결, 연상이 핵심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분류, 연결, 그 다음에 연상이 핵심인데 분류하고 연결하는 건 여러분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연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예술에서는 이제 이 연상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프랑스 예술가로 산업과 예술을 결합하여 2003년 마르셀 샹상을 발음 좀 어려워요. 받은 마티웨 메르시에의 드럼과 베이스는 자, 이제 우리 보면은 사진 여기 뒤에 이제 여기 세 번째 거 나오는 거 있어요. 선반에 파란 상자, 붉은 병, 노란, 제가 이제 뒤에 사진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보일 거예요. 손전등을 올려둔 작품인데 관람객은 직관적으로 피에드 몬드리안의 세 가지 색과 직선의 공간 분할을 연상한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술에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저도 뭐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산업과 예술을 결합해서 이제 이렇게 3번 그림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놨는데 선반에 이제 파란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 손전등이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있습니까? 붉은 병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색과 직선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게 되면 마티웨 메르시에의 드럼과 베이스라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무엇을 연상하게 되냐면 자, 연상하게 되냐면 바로 피에드 몬드리안의 세 가지 색과 직선의 공간 분할을 연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물이 관람객의 기억 속에 라벨링 되어 있는 연상 데이터를 끌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 머릿속에도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라벨링을 하는 거죠. 저기 뭐 누구의 그림, 누구의 그림, 누구의 그림 하면서 이미 제 머릿속에 라벨링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제가 그거를 보고 연상하면서 그 라벨링에 따라서 연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연상 데이터를 끌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예술가들의 사고 패턴을 모방시켜서 라벨링한 데이터 세트를 주고 연결과 연상을 훈련시킨다면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주장인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인공지능한테 뭐를 해주는 겁니까? 바로 데이터 주고 그러니까 분류를 하겠죠. 데이터를 주면서 그리고 뭐를 합니까?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연상을 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바로 얘가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창조성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AI를 훈련시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근데 글씨가 제가 판서를 좀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또 그림에 보면은요. 급속도로 진전하는 이제 AI 예술에서 지금 보면 여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보면 AI 그 이상에서 소개된 안나 그 리들러의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뭐냐면 튤립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 작품을 주목을 해보면 1번 작품인데, 리들러는 영국 출신으로 정보와 데이터를 다루는 예술가이자 연구원인데요. 그 리들러는 튤립 사진 수만 장에 직접 라벨을 붙여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전시를 한대요. 그래서 리들러는 3개월 동안 튤립이 핀 계절에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에서 사진을 찍었고, 튤립 사진 수만 장을 라벨링해서 하나씩 규칙적으로 붙인 거죠. 그래서 기계학습을 위한 인간의 노동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라벨링을 해서 몇 장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수만 장을 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인공지능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학습을 위한 인간의 노동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2019년 리들러는 리벨링이 된 데이터 튤립 사진을 이용해서 생성적 대립 신경망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이 영상과 이미지를 생성하게 하고, 이더리움 플랫폼을 통해 블록체인으로 인공지능 생성 튤립을 경매하는 과정을 담은 예술작품을 꽃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선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2, 3년 사이에 인공지능의 예술은 급속도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분을 제가 또 좀 찾아봤더니 이쪽에 그 어떤 그 예술 쪽에서는 좀 그 알아주는 몇 분들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튤립을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라벨링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인공지능에게 데이터 연습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놀랍게도요. 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튤립의 이미지를 볼 때요. 그리고 또 사람의 이미지를 볼 때랑 다르게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튤립의 이미지와 그리고 사람의 이미지를 볼 때 다르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튤립도 만들고 사람의 이미지도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할까 하다 보니까 여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를 볼 때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이미지를 수집할 때 나도 온라인에 공유된 이미지가 수집되고 감시가 된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영역을 기계한테 준 것, 그러니까 AI에게 준 것 같은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겐으로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미지를 만들어 표정까지 움직이게 할 때, 자, 이게 겐이 뭐냐면은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인공지능으로 하는 예술에 이제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쪽 분야가 전공이 아닌 제가 뽀록이 날까봐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고. 근데 아무튼 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겐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 표정까지 움직이게 할 때 진실과 가짜 눈수를 또 구분할 수가 없다는 불안감이 또 엄습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미지를 또 창조할 수 있는 진보의 인간의 불거침 영역에 자리를 내어준 듯한 그러니까 불쾌감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은 우리가 이제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불과 2, 3년 사이에 인공지능의 예술이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공지능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서 문화기술의 선도자들은 과연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아름다운 환영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휴머니즘의 질문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걸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즉 의미 있는 데이터 세트를 구축해야지. 예전부터도 빅데이터 얘기가 나왔을 때 데이터를 잘 보는 눈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 게 이쪽 예술계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에게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질문은 바로 뭐냐 하면은요. 인간의 지능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인간의 지능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답이 필요하대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인간의 지능,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체의 지능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아직 영하죠. 안 생각해 봤을 것 같아. 하지만 한번 생각은 해보죠. 그래서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한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의 현실에 맞춰서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토론에 한번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는 또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건 우리가 이제 글을 쓰면서 여러분이 중간 과제로 냈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토론 대상자 아니어도 많이 올려주세요. 네. 자, 이게 융합이에요. 그쵸? 앞으로는 이런 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분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더 넓은 방향으로 좀 폭을 넓혀서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지시는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